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 탈북 스토리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최고의 명문가 딸로 30해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20해를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작은 카페를 열기까지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3가지를 잃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커피를 내립니다. 에티오피아의 깊은 향, 콜롬비아의 쌉싸람. 이 따뜻한 액체가 저에게는 삶의 증거입니다. 북한에 살던 저는 따뜻함이라는 감각 자체를 잃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배고픔의 고통이 아니라 존엄이 찢기는 고통 속에서 말이죠. 제가 이 카페의 이름에 오아시스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2500km를 걸어오면서 저는 단 한 번도 마실 물 한 모금을 걱정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속했습니다. 이제 내가 있는 곳은 목마른 이들에게 물을 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요. 탈북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삶이 허락하는 가장 따뜻한 구석을 찾아 이 긴 여정을 걸어왔을 뿐입니다. 이 20해의 시간이 지난 30해의 냉기를 녹여주었습니다. 이거 놓으란 말이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시끄럽고 따라와. 저의 어린 시절은 특권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는 당 고위 간부, 어머니는 저명한 예술가. 우리 집의 창문은 늘 깨끗했고 겨울에도 따뜻한 물이 나왔습니다.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 입학이 보장된 모두가 우러러보는 선택받은 딸이었습니다. 저는 북한 체제가 가장 정의롭고 완벽하다고 배웠습니다. 저는 그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은 저의 삶을 담고 있던 그 완벽한 유리 상자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우리 집 식탁에는 여전히 흰쌀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밥을 먹을 때마다 죄책감에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이 부조리 속에서 내부의 부패를 고발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에게 남은 마지막 양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체제는 자비라는 단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새벽 3시 검은색 지프차가 우리 집 마당을 덮쳤고 쇠망치로 문을 부수는 듯한 굉음이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끌려가셨습니다. 그 흔들리는 지프차 창문 너머로 아버지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미안함이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물건이 짓밟혔습니다. 아버지의 서재는 난장판이 되었고 제가 아끼던 그림 도구들은 바닥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이름까지 지우려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보던 눈빛은 하룻밤 사이에 찬사에서 경멸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침을 뱉었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말을 잃으셨습니다. 정치범 가족이 된 저희에게는 죄인의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꼬리표는 평양이라는 도시에서 쫓겨나 가장 혹독한 곳으로 추방되는 명령서였습니다. 우리는 짐승처럼 트럭에 실렸습니다. 차가운 짐칸에서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몸을 떨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달려 도착한 곳은 백두산 근처의 량강도 삼수군. 겨울에는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살아있는 것들은 얼어 죽고 마는 북녘 땅의 가장 비참한 오지였습니다. 그곳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벽에는 진흙이 발라져 있었고 창문은 비닐로 막혀 있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때도 찬 기운이 스며드는 곳. 배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하루에 겨우 옥수수 가루 한 줌으로 어머니와 연명해야 했습니다. 겨울에는 땅이 얼어붙어 아무것도 구할 수 없었고
여름에는 모기떼와 벌레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저는 평생 흰쌀밥을 먹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씹으며 연명했습니다. 제 손은 굳은 살로 뒤덮였고 얼굴은 바람과 추위에 갈라졌습니다. 밤이 되면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얼어붙은 방에서 어머니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앓으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이미 미라처럼 말라버렸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믿었던 이 땅은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아버지를 수용소로 보낸 그 체제는 결코 정의롭지 않다는 것을, 이 땅에서는 결코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어머니는 저에게 낡은 가족사진 한 장을 건네셨습니다. 얼어붙은 손으로 겨우 쥐어준 사진 속의 아버지는 이제는 기억 속의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영아, 너는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 너는 바깥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의 진실을 알려야 해. 내가 사는 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다. 이곳은 더 이상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저는 어머니의 그 말에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은 다 말라버렸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의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잡고 약속했습니다. 살아남겠습니다. 반드시 돌아와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눈빛과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 그리고 무너진 자부심을 등에 지고 두만강을 향해 걸었습니다. 제 나이 29이었습니다. 제2부 두만강과 지옥의 인연.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받은 후 량강도 삼수군의 그 낡은 토굴 같은 집에서 닷새 동안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밖은 이미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였고 저는 낡은 옷을 4겹이나 껴입었지만 여전히 몸이 떨렸습니다. 저의 탈북은 생존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최후의 임무였습니다. 저는 브로커에게 줄 마지막 돈을 어머니의 머리카락과 함께 묻어두었던 곳에서 꺼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저의 자유를 살 수 있는 비용이 아니라 저를 팔아넘길 수 있는 거래 금액이 될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브로커와 저는 밤 11시 가장 눈보라가 심한 순간을 택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총소리가 나도 절대로 멈추지 말고 불빛이 보이면 얼음에 엎드려 숨을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강변에 서자 저는 심장이 귀청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물은 얼어붙어 있었지만 얼음 표면은 눈으로 덮여 미끄러웠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쩍 하고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엎드려 개가 기어가듯 얼음 위를 기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초소에서 탐색등이 강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제 삶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신의 심판의 빛 같았습니다. 저는 빛이 제 몸을 훑고 지나가는 30초 동안 숨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얼음 냄새와 두려움만이 존재했습니다. 30초 후 빛이 지나가자 브로커가 제 목덜미를 잡고 강 건너편으로 끌고 갔습니다. 강을 건너는데 걸린 시간은 단 5분. 하지만 그 5분은 제 생애에서 가장 길고 잔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제 발은 이미 푸른색과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북한에서의 박선영은 얼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는 단 하루도 가지 못했습니다.
브로커는 저를 곧바로 낡고 폐쇄된 농가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저와 같은 탈북 여성들이 5명 정도 더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브로커가 데려온 험상궂은 남자 앞에서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팔린 것입니다. 브로커는 저에게 남한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저를 돈벌이 수단으로 팔아넘긴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존엄을 되찾겠다는 저의 고귀한 임무는 하루아침에 상품의 가격으로 전락했습니다. 저는 발버둥 쳤습니다. 저는 평양의 엘리트였습니다. 저는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그 집의 구조를 감시하는 사람들의 순찰 시간을, 낡은 창고의 잠금장치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배운 모든 지적 능력을 오직 이 지옥에서 탈출하기 위해 동원했습니다. 저는 3일 밤낮을 잠들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새벽, 저는 감시가 가장 허술해지는 새벽 4시 30분, 가장 낡은 창문 비닐을 조용히 뜯어냈습니다. 제 몸은 그 좁은 틈을 빠져나가기엔 너무 컸지만 살아야 한다는 의지가 저를 밀어냈습니다. 저는 철창의 틈을 손으로 벌리다가 손가락 마디가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저는 땅바닥에 몸을 던졌습니다. 저는 달렸습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그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인간이 가진 극한의 공포가 어떻게 인간을 짐승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게 하는지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 후 2년 동안 이름 없는 그림자로 살았습니다. 저는 중국을 가로지르는 긴 여정 동안 2가지를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는 공안경찰, 다른 하나는 배고픔이었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배운 지도 읽는 법을 활용했습니다. 낡은 중국 지도를 구해서 기차역과 큰 도시를 피하고 가장 인적이 드문 시골길을 걸었습니다. 낮에는 숲속에 숨어 잠을 잤고 밤이 되면 걷고 또 걸었습니다. 제 식사는 풀뿌리, 나무 열매, 그리고 길거리에서 버려진 음식물이 전부였습니다. 배고픔은 이제 고통이 아니라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한 달에 몸무게가 10kg씩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옷은 누더기가 되었고 사람들은 저를 정신 나간 불황자처럼 피했습니다. 가장 심각했던 것은 심리적인 고립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저를 팔아넘길 브로커나 저를 체포할 공안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하루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를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숨어있던 창고의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초점을 잃은 눈빛과 뼈만 남은 얼굴의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자문했습니다. 선영아,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 걷고 있니?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침내 태국 국경 근처까지 왔습니다. 지도를 통해 확인한 자유의 문이 코앞에 있다는 사실에 저는 마지막 힘을 냈습니다. 그러나 몸은 이미 한계였습니다. 낡은 창고에서 저는 심한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기침을 하면 피가 나왔습니다. 저는 창고 바닥에 쓰러진 채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었고 고통을 이겨낼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어머니의 마지막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다. 죽음 앞에서야 저는 비로소 진정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신이 계시다면 제가 아버지의 존엄을 되찾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를 주십시오. 그때였습니다. 닫힌 창고 문틈 사이로 한 줄기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고
한국말이 들렸습니다. 여기 누가 쓰러져 있어요. 저를 발견한 분은 한국인 여성 선교사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숨쉬고 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울 만큼 처참한 몰골이었던 저를 품에 안아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2년 동안 제가 잃어버렸던 인간의 온기였습니다. 선교사님은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해 주셨고 저의 모든 사연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자유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라오스를 거쳐 태국 난민 수용소에 들어갔고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그 빛들은 북한의 어둠과는 달랐습니다. 그 빛은 약속의 빛,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살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탈북의 성공이 아니라 2년간의 지옥에서 살아남은 인간의 승리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밤은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빛이 저를 살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그 빛이 저를 비추는 따뜻한 빛이 아니라 저의 그림자를 더욱 길게 만드는 차가운 조명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정착지원 기관에서 배정해준 임대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했습니다. 온수도 잘 나왔고 쌀도 충분했습니다. 2년 동안 쫓기던 삶의 긴장이 풀리자 저는 침대 위에 쓰러져 72시간을 거의 잠만 잤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두 가지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현관문 밖으로 들리는 남한 이웃들의 평범한 대화 소리, 다른 하나는 제 심장 소리였습니다. 저는 2년 동안 제 목숨을 노리던 공안의 발소리가 아닌, 나를 환영하는 가족의 목소리가 아닌 극도의 무관심 속에서 홀로 남겨진 것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중국에서의 고통은 육체의 고통이었지만 서울에서의 고통은 영혼의 고독이 될 것이라는 것을. 텔레비전을 틀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북한의 비인도적인 상황을 다큐멘터리로 방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죽이며 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채널에서 앵커들은 북한의 지도자를 조롱하는 만담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북한은 가벼운 유머의 소재일 뿐이었지만 저에게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존엄이 짓밟힌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무심한 웃음소리가 저의 귀청을 때렸고 저는 결국 텔레비전을 부술 듯이 껐습니다. 그들의 자유 속에서 저의 슬픔이 조롱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옷장 속에 있는 낡은 짐보따리에서 어머니가 건네주신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의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야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은 저에게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저는 남한 사회에서 박선영이 아닌 탈북 여성이라는 꼬리표로만 불렸습니다. 이 사회는 저의 지적인 배경, 평양 명문대 입학이 예정되었던 저의 능력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취업을 시도했습니다. 첫 면접. 저는 자신 있게 북한에서의 행정 경험과 조직 운영 능력을 설명했습니다. 면접관은 제 이야기를 듣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박선영 씨, 북한에서 오신 분이라던데 솔직히 말해서 저희 회사에서는 종북 프레임에 엮이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저희 사회에 잘 수능하실 수 있겠어요? 수능? 수능이라뇨? 저는 수능하는 삶을 거부하고 이 2500km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가진 지적인 무기를 보여주려 했지만
그들은 저에게 충성심을 요구했습니다. 30년 전 북한 체제가 저의 아버지에게 요구했던 것과 똑같은 요구였습니다. 저는 면접장을 뛰쳐나왔습니다. 저는 거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지옥에서 살아남아 얻은 것은 이 남한 사회에서 요구하는 순응하는 죄인이라는 낙인뿐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회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 이 사회의 논리를 파괴할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 저는 바로 그날 가장 가까운 대학교의 사회과학대학에 편입을 결정했습니다. 30이 훌쩍 넘은 나이에 20살 어린 학생들과 함께 강의실에 앉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재테크, 청년 주거 문제, 주식 투자, NFT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외계어였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게 습득한 지식들이었습니다. 저는 밤을 새워가며 논문을 읽고 경제신문을 통째로 외웠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문화적 거리감이었습니다. 조별과제 시간, 한 학생이 북한 인권 문제를 농담처럼 다루며 에휴, 북한 애들은 밥이나 잘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들에게 북한 애들은 먼 이야기였지만 저에게는 저의 과거, 저의 어머니, 저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들의 무심한 배려 속에서 더욱 깊은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지식적인 성취와는 별개로 인간적인 온기가 필요했습니다. 우연히 방문한 한 작은 카페에서 커피의 향을 맡았습니다. 콜롬비아 원두의 깊고 쌉쌀한 향. 그 향은 2년 동안 제가 코로 맡았던 차가운 얼음 냄새, 피 냄새, 흙먼지 냄새와는 완전히 다른 살아있는 생명의 냄새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는 저에게 새로운 규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완벽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기 위한 18g의 정확한 무게, 구바바의 압력, 30초의 추출 시간, 단 한순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이 엄격함이 과거 평양 엘리트였던 제가 잃어버린 완벽함에 대한 갈증을 채워주었습니다. 커피는 저에게 존중을 가르쳤습니다. 원두는 땅에서 왔고 바리스타의 정성과 손님과의 교감을 거쳐 비로소 한 잔의 음료가 됩니다. 저는 커피를 내릴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이 커피는 내가 2500km를 걸어와 얻은 인간적인 온기의 증거다. 5년 전 저는 마침내 이 작은 카페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름을 오아시스라고 지었습니다. 중국을 가로지르던 2년 동안 저는 단 한 모금의 깨끗한 물과 단 한 번의 따뜻한 손길을 갈망했습니다. 이제 제 카페는 목마른 이들에게 물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루는 20살 후배인 미나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험난한 탈북 과정을 거쳐 한국에 온 지 6개월 된 아가씨였습니다. 미나는 남한 사람들이 자신을 불쌍한 난민이나 북한 간첩이라는 이분법적인 시선으로만 본다며 절망했습니다. 언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저를 믿어주지 않아요. 저는 그냥 도망자일 뿐인가 봐요. 저는 미나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미나야, 너는 도망자가 아니야. 너는 2년 동안 지옥을 걸어온 생존 전문가야. 내가 가진 그 냉철한 분석력은 서울의 그 어떤 대기업 직원보다 뛰어난 무기야. 이 사회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수능이 아니야. 너만의 길을 찾는 거야. 그 길을 걷기 위해 일단 이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숨부터 쉬어. 저는 미나에게 아버지에게 배운 지도 읽는 법, 중국에서 익힌 생존 경로 분석법, 그리고 남한 대학에서 배운 자본주의 사회의 금융 시스템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길을 알려주는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제 역할은 그들이 겪은 트라우마를 잊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트라우마를 무기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박선영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정창민입니다. 그리고 이 카페는 그녀가 이룩한 자유의 요새입니다. 그녀가 생각하는 성공은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잃었던 존엄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카페 문을 열고 가장 먼저 벽에 걸린 이 낡은 지도를 봅니다. 이 지도는 제가 2,500km를 걸어온 고통의 기록이자 저를 살린 희망의 경로입니다. 이제 이 지도의 끝, 서울에 서 있습니다. 이 카페를 통해 북한에 계신 아버지의 명예를 조용히 회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후배들에게 길을 내어줄 때마다 저는 아버지에게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었다고 느낍니다. 아버지께서 지키려 하셨던 인간적인 정의를 이 따뜻한 커피 한 잔과 멘토링을 통해 실현하고 있습니다. 제 삶의 가장 극적인 승리는 제가 한국에 정착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 모든 것을 잃었던 절망의 순간에도 인간적인 존엄을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그 존엄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과정입니다. 그녀는 이 카페에서 매일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녀의 커피 한 잔에는 2,500km의 외로운 여정과 30년의 냉기를 녹여낸 뜨거운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는 이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 기꺼이 길을 내어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오아시스는 제가 다시 태어난 곳이자 영원한 맹세를 하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